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는 안성입니다. 안성에 있는 저랑 친한 동생이 스마트팜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현장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팜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장화나 이런 거 안 신을 수 있을 것 같죠? 건물이 이렇게 딱 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 온실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나 아니면 농가 주변에 가면 이렇게 지어져 있는 농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들어가 보질 못했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오랜만에 이 친구랑 함께 지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번 농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도 한 5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농가에. 문도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스마트팜은. 문을 닫고. 여기는 지금 토마토 농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별하는 기계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가장 무게가 낮은 거, 저희 가장 무게가 무거운 건데 중앙 정도에 있는 한 220g, 250g 가장 상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렇게 크신 거 보셨나요? 우리 어린이날 때 어디 놀러가서 토마토 받아오잖아요. 새끼 토마토 한 이만큼 기르다가 우리 죽었던 것 같은데 토마토 잘 기르면 이렇게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게 이 토마토 그냥 먹을 수 있대요. 이게 유럽 품종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아르바이트 할 때 되게 힐링하러도 많이 오신대요. 여기 딱 공기도 좋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원래 농가에 벌레 진짜 많거든요. 벌레 거의 안 붙어 있어. 그게 진짜 신기한 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농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제 친구 남종수 씨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우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가지고 잠깐만요. 웃겨요? 맞아요. 우리 김영옥 님이 유럽 품종 토마토 껍질 단단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그냥 앉아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아유, 청년농부 남정수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수라고 합니다. 혹시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나? 휴대폰 좀 보면서 하게. 네, 그럼요. 네, 여러분들 오늘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5년 전에 딸기 농사 같이 지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저는 농업에서 벗어나서 지금 유튜브 여러분들 함께 만나고 있고, 이 친구는 청년농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6년생, 올해로 31하고, 이제 농업 쪽으로 발을 들인 지는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랑 딸기 지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딸기 안 지고 지금 토마토? 딸기에 대한 배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딸기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딸기에 대한 환상이 되게 많은데, 글쎄요. 근데 저는, 형은 아시겠지만,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지금 완숙토마토까지 다 해봤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토마토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그 딸기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딸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딸기 하고 싶은 혁신밸리 친구들이 이야기 나눠보면 저 포함해가지고 네. 딸기 잘 키운다는 얘기 안 해. 딸기를 가지고 와인 만들 거다. 딸기를 네. 가지고 카페를 열 거다. 맞아요. 제밥에도 안 되면 많습니다. 체험까지. 체험까지. 근데 맞아요. 현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야, 그게 근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4대 권역이라고 해서 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다 시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체험 농장이 또 힘들고 또 이제 딸기의 특성상 막 장거리 배송이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뭐 베이커리 납품하고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에러상. 에러사항이 좀 있다. 예. 농장 이름이 뭐죠? 저는 기반 기반. 농장이라고 합니다. 기반. 예. 기반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다. 무슨 이런 의미인가요? 왜 기반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어.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여기 이제 혁신밸리는 물론이고 이 농업에 들어올 때 현금 딱 200만 원만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누구는 부모님이 농사도 짓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무런 기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초석을 다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기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혁신베리를 다닐 때 농수저라 그러죠. 사회에서는 금수저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금수저 부럽지 않습니다. 이 농수저 가지면 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고죠. 최고죠. 든든하죠. 주변에 농수저 여성분 없으세요? 안 찾으러 다니십니까? 아, 글쎄요. 있으면 좋겠네요. 원래 농가라는 게 하루 일과가 진짜 바쁘거든요. 네. 제가 교육 받았을 때도 선도농가 가가지고 아침 막 8시 이럴 때 출근해가지고 막 밤 와. 12시 이럴 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일과 좀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월요일, 목요일 수학날은 7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요. 아침 7시 반. 예, 그래서 뭐 오후 한 2시나 3시까지 작업도 하고, 이제 끝이죠. 근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근무. 출근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8시부터 6시까지. 아, 직장생활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 3일은 쉬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스러워요. 그냥 주 4일 일을 하고 네. 이틀 정도는 수학날은 조금 빨리 퇴근하고 네. 나머지는 직장생활 비슷하다. 맞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롭네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수가 조금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시간적 여유가 많아가지고 저는 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평인가요? 관리동 제외하고 평수 관리동 재배를 하면 한 350평. 350평. 예. 그러면 토마토는 몇 평당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관리자가. 보통 작업자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400평당 한 명 정도. 그러면 50평 정도 작으니까 조금은 널널한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날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도 이제 12시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공판장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거 외에는 이제 저 혼자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고시 사람. 예. 네, 제일 궁금한 게 분명히 내가 들었을 때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농업에 뛰어들었죠. 이거 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농가에 뛰어들었나요? 조금 딥한 얘기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컨벤션 센터라고 하시면 아시잖아요. 네.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각 실마다 이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관제 일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아버지가 조금 많이 아프셨어요. 네, 뇌종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세가 조금 기우는 상황에서 나는 과연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이제 돌아가신다면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머니를 좀 모시고 싶다. 그러려면 이런 직장 생활을 뭐 대기업이 아니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나중에 나도 결혼하고 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힘들겠다. 그러면 사업을 하든 뭘 해보자 라는 결과에 미쳤고 그러다 보니
그때 좀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상 인터넷에서 혁신밸리 그렇죠. 공고 모집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혁신밸리 붙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때 경쟁률 얼마나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한 3.5대 1 그렇죠.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한 5대1 이랬던 것 같아요, 전북이. 전북이 많이 썼죠. 전북이 당시에, 야, 전북 제일 잘한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었는데, 어디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쵸? 저는 전북이거든요? 네. 저희 사기생이었죠? 네, 자기예요. 사기생 지내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임하냐 태도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배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그 합격해서 들어오기도 힘든데 그렇죠.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한 몇 네. 퍼센트 정도 버티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어. 하면 한 20%에서 15%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208명 뽑잖아요. 그쵸? 208명 중에서 한 20% 남았다라고 하면 40명? 40명에서 30명 사이. 근데 예, 그거 저는 경북 기준으로 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전북이나 전남이나 경남은 어떨지는 잘 몰라요. 근데 뭐 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가족이나 친구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농사 지을 때. 야, 종수야. 역시 농사 얼마나 힘든데 농사를 질라 하냐. 너 농수조도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맞습니다.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나 이제 농사지으러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시선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시선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 스마트팜이 유명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혁신밸리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막 땅에서 뭐 호미 들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말렸었어요. 많이 말렸었다. 많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좀 보는 시선 어때요, 친구들이? 이제 뭐 이런 온실에서 이제 힘들긴 하지만은 온실을 농사도 짓고 친구들이 가끔 와서 봐요. 그 친구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하는 우와. 거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노지에서 이렇게 호미 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던 애가 이런 온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애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원래 우리 유리온실 5,000평짜리에서 일을 했었죠. 맞습니다. 맨날 그거 볼 때는 종종 저희가 다른 농가 놀러 간 적이 있잖아요. 1,000평짜리 보면 되게 작아 보였거든요. 맞아요. 제가 5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350평인데 엄청 크더라고. 좀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커 여기가요. 그리고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400평이라고 생각을 못 하세요. 그렇죠. 몇 평 정도라고 느끼나요, 사람들이? 한 1000평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못 봐도 한 700평, 800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사업을 하나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상황상.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보다 뭐 카페를 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농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게 좀 애매한데 이제 그냥 첫 번째로 눈에 띈 게 여기였어요. 혁신밸리. 혁신밸리. 스마트팜이 처음에 눈에 띄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혹한 거죠. 좋겠다.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거나 뭐 빵집 뭐 아니면 치킨집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은 누구나 알다시피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이제 스마트팜이 괜찮은 것 같다. 스마트팜이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물어봤던 게 왜 딸기에 대한 배신이냐고 내가 물어봤었는데 이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딸기에서 토마토로 넘어간 이유가 명확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딸기도 해보고 오이도 해보고 토마토 이 세 가지를 해봤잖아요. 종목을. 근데 이제 처음 원래 배웠던 거 많이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토마토를 선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조금 명확한데,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이제 전 주위에 농사 짓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기를 짓는 분들은 딸기밖에 몰라요. 맞아. 오이를 짓는 분들은 오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비교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이제 농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좀 자극적으로 예를 들어 딸기면 키로 단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토마토는 평당 10kg가 나와요. 가격은 딸기가 3배, 4배 높긴 해요. 하지만 나오는 물량은 토마토가 10배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저는 딸기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토마토로 갖는 이유가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경제적인 이유 크다. 네. 내가 이거 토마토를 들었던 이유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딸기는 상품가 중에 가장 비쌌던 게 한 28g 이게 제일 좋은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큰 거, 너무 작은 거는 상품인성이 좀 떨어져요. 이거 들어보니까 한 250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240? 250? 맞아요. 그 정도 언저리 한 230 될 수도 있겠다. 이거면 딸기 9개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키로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당 얼마가 나오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좀 잘 해가지고 작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딸기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예, 그런 것 같고 우리 정수 씨는 10년 뒤에 목표가 있어요. 나 이거 지금 350평 하고 있는데 네. 점점 늘려 나가야겠다. 아니면 우선 나는 좀 안정기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열심히 집중하겠다. 우선은 10년 뒤에 제 모습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스마트팜 못해도 한 3,000평은 하고 싶어요. 3,000평? 예. 지금 뭐 어차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청년 농부들은 영농 후계농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억 원까지는 고정금리 1.5% 정도 해서 땅을 사거나 시설을 짓거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올해까지 그 자금을 사용을 안 하면 저는 이제 그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올해 땅을 사려고 합니다. 올해 땅 그럼 여기 주변에 땅 막 나오나요? 네, 몇 군데 있고 근데 좀 더 괜찮은 데가 없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주변은 안성은 평당 얼마 정도예요? 평균 한 35만 원? 35만 원. 40만 원? 네, 좀 비싼 데는 40만 원. 네. 좀 싼 데는 3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맞아요. 김제가 한 20만 원 했던 거예요. 김제가요? 예,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제가 있던 상주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도인데 괜찮네. 가격이 좀 괜찮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팜 하면 아마 우리 정수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시설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 스마트팜. 야, 이거 사람이 안 해주고 이거 기계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 처음에 그 형도 그랬겠지만 혁신밸리 인문교육이라고 해서 그렇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막 로봇이 알아서 수학하고 작업하고 나는 앉아서 이게 기대서 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다. 사람이 다 작업을 해야 되고 뭐 AI 같은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AI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없어요. 네. 환경제어도 제 머리로 판단해서 환경제어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작업도 제 판단하에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몸으로 다 하는 겁니다. 몸으로 다 하는 거다. 우리 그 딸기 농장에서도 근무했을 때 스마트팜 요리온실 제일 좋은 거잖아. 요리온실이. 그쵸? 가격도 제일 비싸고. 맞아요. 그때 진짜 하루 종일 노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입 진짜 다 사람 손으로 따야 되고 가육도 내가 손으로 다 따야 되고 생각보다 사람 몸 쓰는 일이 훨씬 많다. 포장도 다 직접 해야 되고 몇 %나 사람이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 중에서 한 뭐 70%는 뭐 사람이 몸으로 해야 된다. 70% 근데 사실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앉아서 세팅을 조금 하는 거 말고는 다 사람 몸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0% 이상? 제 생각에도 옛날에는 물 주는 거 사람이 물 줬잖아요. 예, 조리개 들고요? 조리개 뛰어가 조리개로 물 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물은 기계가 주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온실 안이 더우면 문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온도도 맞춰야 되고 습도도 맞춰줘야 되는데 예전엔 사람이 이거 도로에 돌리면서 이렇게 열어주고 닫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두 가지 작업은 제어기에서 해주는 거야. 맞습니다. 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맞아요.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창이나, 뭐, 보시다시피 차광 스크린, 뭐, 앞면, 뭐, 스크린부터, 천창, 축창, 그 다음에 뭐 유동팬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물 주는 것까지 다 이제 세팅을 걸어 놓으면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되게 편하다. 네. 어떤 분이 그거 물어보더라고. 장화 신고 하냐? 장화요? 예. 장화를 그러니까 농사 생각하면 네. 이제 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다 아. 장화 신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노고가 많으시죠. 근데 우리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은 네. 장화 신고를 하시냐 아니면 뭐 신고 하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크록스 신고 그렇죠, 있습니다. 크록스. 저도 다 크록스 신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크록스 신고 이게 뭐 일상하기도 하고 작업하기도 하고 되게 제한이 없어요. 이게 지금 뒤에 보이시겠지만 네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그래서 뭐 장화를 신을 일은 없고요.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네. 간행농 분들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운영하시나 예전부터 계속 해오셨던 분들. 네. 근데 거기서 교육 받을 때도 아무 농가나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진짜 상위 1% 농가한테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뉴얼대로 하기는 하지만 감각적으로 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갑자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잎 같은 거 상태가 안 좋아 눈으로 봤을 때 그럼 갑자기 비료 원래 다 계산해놨는데 이거 이거 물 뿌리는 걸로 네. 갑자기 막 CO2를 더 준다던가 막 질소를 더 준다던가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감으로 짓는 농사.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노하우였는데 그쵸. 지금도 노하우로 봐주는 건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조금 더 매뉴얼대로 하는지 그것도 요즘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개월 혁신밸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인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그다음에 뭐 12개월 동안 경영형 실습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 중에서 형이 말씀하신 거는 6개월짜리. 그렇죠. 이제 선도 농가에 가서 농사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을 좀 습득해서 오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배우게 되면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몇십 년을 농사 지으신 명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농업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노하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잠깐 해본다고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많이 배워서 저도 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혁신밸리를 졸업을 했지만 아무래도 혁신밸리 내에 임대어 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배들한테 이제 새로 들어오는 교육생들을 거기서 많이 배우게 해요. 거기서 많이 배운다. 네. 왜냐면은 이제 관행농이나 이제 뛰어나신 분들의 이제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것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긴 하나 이제 혁신밸리에 적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다. 네.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선배들은 이제 대단하신 분들한테 배워온 기술력과 이제 임대온실에 접목을 해서 좀 더 괜찮은 노하우를 이제 스마트팜에 맞게끔 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자체가 교육생들을 임대온실에 있는 선배들한테 좀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네. 저희 사기죠? 지금 몇 기인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8기. 벌써 그렇게 됐어? 8기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간행농 분들한테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 혁신밸리의 선배들, 그러니까 우리 정도 되는 기수들은 네. 이미 잘하시는 간행농한테도 배웠었고 맞아요. 실제로 컨설턴트 많이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체계화가 됐다라는 거네요. 네. 예전에는 이게 다 노하우긴 하지만 입을 보고 아니면 약간 숨이 죽었다 느낌으로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그러한 근거가 명확한 판단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딸기나 오이 같은 거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정해진 선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오이나 오이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노하우를 많이 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쉽진 않을 것 같다. 이제 가이드라인 확실한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스마트팜 비용도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갈리동까지 하면 500평. 네, 400평. 400평. 갈리동까지 400평. 네, 갈리동 50평에 네, 실평수 350평인데 맞아요. 평당 요즘 얼마나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스마트팜 연동 비닐이 50에서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평당. 맞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더 올랐을 거거든요. 많이 올랐죠. 요즘에 얼마입니까? 이 정도 지으려면 얼마예요? 400평짜리 스마트팜 얼마? 평당.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로 기준. 저는 이 온실에 인당 5억 원을 이제 들여서 온실을 예.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 뼈대를 세우고 이 스마트팜을 짓는 데만 온전히 5억을 들어가진 않았겠죠. 왜냐면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관정도 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뭐 질문해 주신 건 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온실을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당 60만 원, 70만 원에 지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거의 한 100만 원? 100만 원. 네, 거의 한 50%는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 네, 자재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400평이랑 네. 1000평 짓는 거랑 평당 단가가 다를 것 같아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네. 저도 이건 사실 주워 들은 거긴 한데 400평짜리, 500평짜리 온실을 짓나 한 1100평 정도 규모의 온실을 짓나 전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평당 가격 비슷해요. 네, 평당 가격이라보다 총 비용. 총 비용이. 네. 근데 저도 이게 건너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온실을 지을 때 파이프의 규격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1100평짜리 온실을 지으면 온전한 예를 들어서 한 100m짜리 파이프가 있어요.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온실을 사용하게 되면 그걸 또 자르고 가공을 2차, 3차 가공을 해서 온실을 여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총 온실 비용으로 따지면은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1100평짜리 스마트팜과 네. 400평짜리 스마트팜의 건축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서. 네. 그냥 확실히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 단가가 확 내려가는 측면은 있네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지을 거면은 1000평 이상은 짓는 게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온실을 지을 때는 1100평? 1100평? 1200평? 그 정도 선에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 함께하는 청년농부분들이랑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땅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네. 몇 년 정도는 일을 해가지고 갚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선은 보통 요즘에 청년농들을 위해서 나오는 대출 자체가 5년 거치 2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 꽉 채우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나오는 평수에서 나오는 단가나 가격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한 5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한 5년 거치 10년 정도 갚으면 좀 빡세게 갚으면 다 갚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는 막 얘기했을 때 이거 대출 갚는 게 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은 되나 보네요. 예, 제 계산상은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 물론 이제 실전에 뛰어들기 전까지 모르긴 한데 제 계산상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유튜브를 쭉 찾아보니까 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수익 얼마나 되냐. 그쵸. 우선 이 수익을 얘기하기 전에 이 농장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전체 몇 평 정도 되나요? 여기가 400평이고 이제 재배동은 350평.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리동이 50평. 실 재배평수는 350평. 350평. 네.
그럼 이 350평에서 1년 동안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제 보통 예상을 하기에는 한 8천, 9천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월 한 1,500만 원 정도. 아, 한 달에 1,500만 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진짜 짓는 분들은 네. 이 농가가 잘하는 농가다, 못하는 농가다 평가를 할 때 네.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쵸. 예. 이 토마토는 평당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기준을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괜찮다,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25만원. 중상 정도가 25만원. 25만원. 네, 평당 25만원이고, 되게 굉장히 잘한다. 그럼 한 30만원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 작년에 얼마 정도 했어? 그래서 이게, 운도 맞고. 운도 맞고, 공판장 가격도 좋다. 하면 실제로 40만원까지 하는 것도 봤습니다. 평당 40만원. 네.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벌어가요? 글쎄요. 그 못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 진짜 심자마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 심자마자 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한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 원, 15만 원 하시는 것도 많고, 뭐 잘하는 데는 30만 원도 하고. 그래서 이게 때도 맞고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작물마다도 가격이 조금 다르나요? 그렇죠.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농가는 평당 얼마 정도 벌어요? 글쎄요, 저도 딸기를 손을 넣은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하는 곳이 20만 원 하지 않나요? 그렇죠. 잘하는 데가 20만 원, 네. 정말 잘하는 데가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이에서 40만 원이 딸기에서 25만 원 정도 했다. 근데 정말 잘하시는 곳을 가보면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뭐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 하시는 곳을 가보면 40만 원도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은 너무 특산 케이스죠. 그렇죠. 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네. 사람들은 이게 1년에 다 버는 돈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퍼센트가 감가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5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50%?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잘 아끼고 잘 했다 그러면 40%도 가능하고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9천만 원을 벌면 한 4,500만 원 정도가 진짜 순이익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계속 돌리려면 전기세나 난방비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쵸. 그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제 말씀드린 그 50% 안에 다 녹아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유난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 2천만 원? 1년에 2천만 1년에 원. 2천만 원. 난방만. 그 정도 들고, 그게 이제 그거 빼고 전기세만 얘기를 드리면 한 달에 한 13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기가 안 나오네요. 네, 적습니다. 농업용 전기라서 약간 저렴한가요? 맞아요. 농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가정용 전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저도 그 퍼센테이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큰 부담은 없어요. 전기세는. 요즘에 이란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국제적인 거는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 비료가 석유에서부터 비롯돼서 나오잖아요. 많이. 네. 비료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영향이 있나요? 지금 당장에는 이게 이제 업체들도 쌓아놨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전 가격으로 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비료를 일주일 전에 시켜놓은 상황이고 아마 4월부터 가격이 오른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사실 비료보다 문제가 종유값이 큰일 났어요. 종유값은 얼마나 올랐어요? 몇 퍼센트나? 지금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아, 현재도 20% 올랐고. 네, 현재 이미 올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인 거는 날씨가 풀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꽉 채워놓은 등유로 더 이상은 등유 주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1월이나 10월부터 이렇게 등유값이 올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유비 2천만 원에 20%면 2,400만 원이잖아요. 2,400만 원. 그러면은 타격이 크죠. 직장 다닐 때가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농사 지을 때가 나은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 직장 다닐 때보다 수익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수익이 좀 더 많다. 많아요. 예, 수익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4일만 조금 빡세게 일을 하면 저는 이제 금토일 3일을 쉬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을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학날 오전 5시간씩 이틀만 알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12시 전후로 해서 다 공반장이 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그거 외에는 제가 혼자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혼자서 작업을 다 하고도 금토일을 쉴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부는 되게 부지런한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네. 농부면 새벽에 일어나서 네. 늦게까지 일을 한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일을 한다. 아, 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3일이나 쉬어?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마토를 선택한 이유기도 한데 토마토 완숙 토마토라서 가능한 거고 사실 토마토도 뭐 일주일에 3번, 4번 수확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쉬진 못하겠죠. 그리고 오이나 오이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매일을 수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들고 딸기도 거의 이틀에 한 번, 많으면 하루에 한 번씩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물마다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도 다르고 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또 많이 버니까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토마토가 잘 맞았고 그래서 한 3일 막 이렇게 많이 쉴 땐 3일도 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토마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정수 씨는 3가지 작목을 했잖아요. 4가지죠. 4가지예요? 네. 처음에 딸기, 네. 두 번째 방울토마토. 방울, 네. 세 번째가 오이? 딸기. 그죠. 오이죠. 오이. 네. 그 다음에 완숙 토마토. 맞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의 작물의 특징이 뭐가 있어? 딸기, 특징. 특징. 좀 디테일하게. 왜냐면 작목 선택할 때 좀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이건 다 제가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느낀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작은 평수를 할 것 같으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작물 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평수를 하게 됐을 때 외국 이제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인력을 쓰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도 아시겠지만 뭐 별 모양으로 이게 잎이 나니까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이걸 잎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에 있어서 좀 곤란하다. 외부인을 사용을 하기엔. 근데 이제 작은 평수면 상관없다. 그 정도? 이거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게 딸기, 여러분 이게 딸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딸기가 이렇게 있어. 이게 잎이 있고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가장 겉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훑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6장 정도 잎을 남겨. 맞아요. 근데 이게 중간 정도 숙련이 있어야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혹시 카메라 한 번만 가져올 수 있어요? 이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이 남정수 청년 농부가 사장이야. 제가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딸기는 알려줘도 이거 못해. 근데 저 한번 지시 한번 빨리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나무당 잎 한 장이나 한 장씩 다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토마토 깔끔하죠, 여러분. 여기 잎이 없잖아. 위에 살짝만 보여주세요. 위에 보면 잎이 많죠. 이 정도까지는 잎 다 날려주세요 하면 그렇죠. 가면서 칼 같은 게 있죠. 네. 이걸로 툭툭 자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이 좋은 거예요. 초보자들한테. 맞죠? 맞아요. 딸기는 그게 어려워. 네. 아니,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작업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딸기가 이제 외부에 다른 사람을 시키기가 좀 어렵다. 좀 어렵다. 네, 그거 이제 작업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 드릴게요. 그러면은 토마토는 쉬워요. 오이도 쉽고 방울토마토도 괜찮아요.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자들도 시키기가 되게 쉬운데 딸기는 되게 어렵다. 이제 그거는 작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 딸기 같은 경우에 딸기는 제가 얘기 같이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딸기 경험은 동일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 딸기 수확할 때도 힘들어요. 맞아요. 토마토는 이게 가위가 있어요. 가위로 툭 자르면 되는데 그쵸. 딸기는 손으로 따야 돼요. 근데 우리 딸기 먹을 때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쵸. 힘을 살짝만 주면 그 딸기는 상품으로 못 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포장이에요. 네. 손으로 물론 앞에 그 기계가 있지만 손으로 감각적으로 몇 그램인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야지 작업이 빨라지고 그렇죠. 퇴근 시간이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 기계. 여기는 자기가 그람수를 다 선별을 하고 맞아요. 그냥 이렇게 넣어도 상품에 안 상해. 거의 맞아요. 진짜 심하게 안 하는 이상은. 맞아요. 딸기는 진짜 아이를 돌보듯이 음, 애지중지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난이도가 있다. 그쵸. 그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딸기는 작업적으로 확실히 진짜 힘들어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부끼리, 그러니까 부부끼리.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거가 아닌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작업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더라도 대형 원지를 짓더라도 이제 작업 지시나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편하다. 편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는요, 작업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네, 평당 단가도 잘하는 농가 기준 20만 원 정도 한다. 그쵸? 네. 대체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방울토마토 어떻습니까?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어때요? 아, 작업. 작업도 용이하고, 어.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제 평당 몇 명을 쓰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평에 한 명? 그렇죠.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300에서 350평에 한 명. 오이도 한 200평에 한 명? 그 정도 돼요. 500, 그 오이가 진짜 힘들다 그랬거든요. 네, 오이는 오늘 수확을 했어요. 뒤돌아서면은 내가 저거 수확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라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힘들고, 이제 완숙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400평, 많게는 500평에 한 명도 봐요. 그러면 우선은 완숙토마토가 노동 가장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왜냐면 평당 담당할 수 있는 평수 가장 넓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에 200평, 방울토마토 300평 정도, 오이 200평, 완숙 400평인데 네,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상이었잖아요. 작업 난이도가. 네. 방울토마토 난이도 어떻게 됩니까? 상중하로만 봤을 때 네.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 네. 오이는 몇이에요? 오이는 하. 생각보다 난이도는 낮나 보네.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도.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난이도는 낮아요. 완- 네. 이거는 작업 난이도를 네. 말씀드리는 거고, 관리의 문제는 완전 별개입니다. 네. 그거는 완숙은 어때요? 완숙도 하 되는 것 같아요. 하. 네. 그러면 딸기는 잘하는 농가가 난이도 상인데 한 20만 원 정도 벌어간다고 했어요. 평당. 네. 그럼 방울토마토는 평당 좀 잘하는 농가 어느 정도 봅니까? 방울토마토도 한 2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25만 원. 이제 관리라든가 일정한 사람이 한다고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면 한 25만 원? 25만 원. 네. 오이는 오이는 그래도 한 30만 원 될 것 같아요. 오이가 단가 자체가 좋아가지고. 네. 완숙은 얼마예요? 완숙 토마토. 완숙은 한
그러니까 방울토마토가 있기 때문에 어. 한 23만 원 봐야 되지 않을까요? 23만 원. 그러니까 작물마다 그 갭 차이가 막 엄청 심하게 나진 않네요. 맞아요. 보니까 딸기랑 오이는 좀 차이가 나네. 네. 이러한 상황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음. 게 다 개인적인 견해니까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 기준은 아니고 내가 그동안 5년 동안 농사를 지어 보니 네,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네. 시골 사람들이 너무 악마화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유튜브 보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거의 악마처럼 행동을 해. 그런 것만 계속 내보내고 있어.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또 사람 사는 세상인데 무조건 그분들이 나쁜 분이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잘 지내는 경우 먼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좋은 면 우선 생활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실 그 뉴스에 나오는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돈을 자꾸 막 내놔라 그러고 막 농작물을 훔쳐간다거나. 어. 근데 사실 저도 뉴스에서만 봤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가 진짜 실제로 있는 거니까 나오긴 했겠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겪은 좋은 일을 말씀을 드리면 전 되게 다 좋았어요. 계시는 분들이랑 상주에 있을 때는 그 혁신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거기다 그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거기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모님이라고 하고 막 되게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남는 과일 있으면 좀 드리고 드리고.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모님이 집에 초대하셔가지고 그래서 토종닭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그걸로 백숙도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친하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이제 원주민 분들이랑 네. 새로 들어온 청년농부가 잘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네, 저는 그랬어요. 네, 되게 싸우는 것도 못 봤고, 네, 저는 되게 즐거웠고, 또 여기 안성 와서는 또 여기 저기 뒤쪽에 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 네. 어르신이 저희 처음 왔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넣어야 되고 이제 뭐 전기도 그렇고 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막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고.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이게 물론 이제 그 지역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에 좀 잘 녹아들 수 있게끔 내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우선은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5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네. 대부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인복이 좋았던 것 인복이 같아요.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정수와 함께 딸기 농사를 원래 지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배웠었는데 주말이었어요. 주말? 주말. 네. 원래 주말에 토요일은 출근, 일요일날 출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요일날 마을 분들이 네. 농가에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문 말고 뒷문에 있어요. 아. 뒷문에 들어와가지고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건 알아요. 네. 근데 오셔가지고 딸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5,000평, 5,000평. 그럼요. 거기 딸기가 쫙 깔려 있어요. 야, 어르신들이 보기에 많으니까 한두 개 따가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허락 안 받고 농가에 들어와가지고 네. 딸기를 따가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그런 것 경우도 같아요. 있어요.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예. 저희 선배 기수였나? 예. 동기였나? 하여튼 저는 없었는데 그 혁신밸리 가보시면은 앞문은 이제 복도로해서 저기 사무동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뒷문은 바깥쪽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은 거긴 한데 뒷문으로 마을 주민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따가더래요. 토마토를. 그래서 왜 따가시냐? 그러니까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냥 못생긴 거 한두 개 좀 집어가는데 뭐 어떻냐. 그런 식으로 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마을 분들이 왜 그렇게 농가에 들어와가지고 수확물들 이렇게 따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도둑놈이다. 그냥 이렇게 딱 낙인 찍어서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무조건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문화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단위 문화는 그러니까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고 그렇죠. 뭐 누구 딸, 누구 아들, 어. 뭐 누구 손자 이거 다 알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야 누구야 뭐 이거 좀 어. 가져가도 되나? 가져가세요. 이게 디폴트란 말이에요. 그쪽 사회에서. 는 근데 글쎄요 그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다 보니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거 뭐 한두 개 가져갈 수도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아 그쵸. 난 이해를 한번 해보니까 예. 과거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친척들끼리도 많이 모여 살기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수년간 오랫동안 같이 마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맞아. 그냥 물건을 그냥 허락받고 안 가져가더라도 다 이해를 해주고 농산물 같은 것도 저희 어머니도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 살 때는 네. 예를 들면 뭐 종수 농가야. 네. 아니 뭐 종수 나랑 친한데 뭐 토마토 하나씩 따가고 가져가세요. 봐봐.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 할머니 분들도 나이가 보시면 거의 70대, 80대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막 50대, 40대 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야. 맞아요. 아마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쵸.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 겪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는 음.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겪어봐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분들만의 생각도 있을 거고 이제 이제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추측이잖아요. 저는 추측이죠, 네, 이건. 추측이죠.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마을에서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떠올랐는데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상하수도나 뭐 이런 전기나 그렇죠. 시설이 완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난 여기 이제 왔는데 전기도 잘 돼 있어. 물도 잘 들어와.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가 다 깐 거니까 마을 기금을 조금 헌금을 뭐 발전 기금을 좀 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단지 이런 이제 앞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이제 서사가 있는 거를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농촌 지역 문화가 있는 그런데 이제 일원으로서 들어가려고 하면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거를 좀 같이 거기에 문화에 녹아들어서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이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누구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아마 쉽지 않을까. 서로 공감이나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시골 분들이 나쁜 사람이다. 아이씨 청년이 이해도 못해줘.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계속 추측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냥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격 자체가 그냥 마을 어르신들 지나가시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드리고 들어서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봐주시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살면 네. 고립감도 좀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친구들은 맨날 그 대구니까 동성로 맞죠? 맞습니다. 동성로에서 애들 맨날 술 마시고 네. 놀고 여자친구 만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31살이니까. 그럼요. 근데 시골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거든요. 예. 잘 아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20살 이후로 SNS를 다 끊었어요. 네. 이게 저도 그때 당시에 느끼는 게 SNS라는 공간은 결국에 자기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거를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멋있다 또는 너무 예쁘다 부럽다
그러면 나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를 끊고 이제 농업 쪽으로 이제 발을 들이니까 남들이 뭐 하고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조금 남들과 비교를 만약에 했다라면, SNS를 했더라면, 저도 아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SNS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친구들이 뭐 잘 이제 대도시에서 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내 상황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 상황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또 그거는 그것만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현실로 좀 뒷받침이 돼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흔히 말해서 농수조가 아닌 이상은 네, 다 대출받아서 시작을 하거든요. 땅도 대출받아야 되고 지금 이 스마트폰도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비용이 또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빌려주는가요, 정부에서? 그 빌려주는 대출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혁신밸리 30억 대출 먼저. 왜냐면 제가 그거 경험자니까. 그쵸. 그거 먼저. 왜냐면 우리 또 혁신밸리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0억까지 해준다고는 하지만 농협이나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그거에 혹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또는 혁신밸리에 지원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실제로 저도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나도 30억 빌려준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렵죠. 어렵다. 자본 없이는 어렵고 실제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원까지는 무담보로 뭐 해줘야 된다, 뭐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써져 있죠. 안 되죠. 아무것도 없고 얘가 농사를 진짜 잘 짓나 못 짓나도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이 선뜻 가서 나 10억 원은 무담보라니까 해주세요. 그럼 그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뭐 저도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받은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근데 친한 사람도 아니고 건너서 아시는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금이 몇 억 있던 분이었어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북 쪽은 경북 출신이니까 네. 소통이 많이 되잖아요. 네. 기수들끼리도 그리고 네. 뭐 선배 후배 기수들끼리.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대출을 받는 기수는 한 기수당 몇 명이나 받던가요? 느끼기에는 52명이죠. 네. 예, 한 기수당. 근데 이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52명 중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농업의 의지를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20% 중에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받으면 다 좋죠. 다 받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받은 사람이 저희 기수에서는 없어요. 우선 없다. 없어요. 예. 없는 게 현실이고, 자본이 있으면은 뭐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네요. 가능성이 자본이 높아지죠. 있으면. 자본이 있다면. 그래서 근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고 자본이 없다.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준다고 선뜻 얘기를 하니 그거 가지고 지어야겠다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진입을 하실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오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던 이유는 네. 지극히 사실 당연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그럼요. 그 누가 해줘야?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럼요. 이 사람을 뭐를 보고 신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꼬집고 싶었냐면 네.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팜플렛을 보고 네. 해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좀 그쵸. 현실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무담보도 10억을 해줘라고 얘기를 홍보를 계속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 때문에 좀 물어본 게 있고 네. 그리고 이 스마트팜 대출 외에도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대출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영농 후계농 자금이라고 음. 해서 영농 후계농 육성 자금이라고 해서 5억 원까지 고정금리 1.5%에서 2%대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땅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시설을 짓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혹시 운영비까지도 쓸 수가 있나요? 아, 기타 자금으로 5천만 원까지 측정이 돼 있긴 한데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자금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자금으로 트럭 사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 정도가 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기타 자금 이거 좀 디테일한 거라 네. 이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면 그 내역을 업체하고 견적서, 계약서를 다 쓰고 물건을 사는 비용을 이제 납입을 하는 형태인데 사람들이 그 5천만 원 그냥 현금으로 주는 줄 알아요. 이 현금을 내가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몰래 코인도 좀 사고 주식도 좀 요즘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죠.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그 농가의 현실을 좀 많이 모른다고 느꼈던 게 네. 아니 왜 농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냐 이거 정부 눈먼 돈 지금 쓰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대출을 이제 받을 입장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참 이게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청년농을 육성을 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청년농들이 거기로 진출을 해서 이제 농산물이나 그런 시장 가격의 이제 안정화도 갖추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요걸 듣는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실력 없는 애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는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네, 이제 농사를 잘 못 지어서 부도가 나면 이제 사실 그 청년농을 지원했던 그 자금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청년농이 뱉어내야겠지만 파산을 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농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애들 지원도 좋다 이거야. 다 망하잖아. 그럴 바에는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짓고 있는 기존 농민들한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청년농들이 실제로 열심히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좀 응원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뭐 욕먹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 지극히 지극히 정상인 생각이죠. 이 한번 뭔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걸림돌 없이 어떻게 한 번에 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또 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극히 뭐 욕을 하시는 부분들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방울토마토 이제 혁신밸리에서 경영원실 할 때 그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팀원들이 한 10명이 됐어요.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받는 부분이 크니까 받기만 하고 땡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주시 내에서 소외계층 아동들한테 방울토마토 그래서 4팩짜리 한 박스를 100박스를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라도 조금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더 잘 정착이 되고 저희도 그런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이제 안성에 왔으니 안성에 녹을 먹었으니 안성에서도 좀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좀 모색을 하고 있으니 좀
청년동들 조금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사를 짓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네. 천재지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이게 나의 노력과는 무관한 상황. 네. 작년엔가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 맞아요. 막 다 무너지고 그랬었잖아요. 비닐 하우스가. 아, 진짜 이게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저는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원래는 11월 완공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미뤄져서 음. 작년 2월에 완공이 되면서 저는 그 폭설을 조금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음. 실제로 그 당시에 11월에 완공이 된 분이 그때 역대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짓자마자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짓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한 번씩 지나가는데 와, 너무 폭설이 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어요. 와, 좀 그거는 안타깝죠, 사실. 그러면 정부가 막 보전해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재난 상황이라고 이제 그 발령을 해서 그런 이제 폭설이나 그런 거에서 온실이 무너진 분들에 대해 특별 기금이라던가 그런 특별 게 기금을 조성. 네, 조성을 해줬던 걸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보험이라고 하죠. 온실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또 보전을 받고 그런 제도는 뭐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온실을 네. 100% 보존은 전 못 해줄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아,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 예를 들어 작물이 심겨져 있으면 이제 작물에 컸을 때에 대한 수확 가격, 뭐 그다음에 저기 온실 저기 재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원상 복구할 수 있을 만큼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한 50% 정도 수치로 하면?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또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낮은 가격의 보험, 높은 비용의 보험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보험을 안 들면 네.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보험은 농협에다가 드는 보험을 말씀드린 거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임대원실 같은 경우에는 의무인데 개인이 지은 거는 의무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특별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걸 편성해서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거죠. 다른. 아, 다른 거다. 네. 지금까지 이 농업 현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 네. 대출이라든지 마을 주민과의 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꾸 잘 지내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농사 그래도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정수 씨 얘기만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가요? 단적으로 하면 이런 분들은 농사 추천한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농사 비추천한다. 좀 나눠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야, 그게 되게 어렵네요. 되게 어려워요? 우선은 그러면 농사 추천 안 한다. 저는 만약에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친구나 누가 이제 아무런 재반이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야 친구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되게 막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임대원실 여기가 20년이에요. 최장 10년씩 계약을 해서 1회 한 번 더 가는 갱신 가능한 그런 임대원실인데 사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경기도가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제 아래쪽 지방이나 이런 데서 농사 짓는 것보다 경기도면은 수도권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경쟁력이 셌던 걸로 알고 있고, 얼마나 됐어요 경쟁률? 그 오픈을 안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최소 100대 1은 됐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 들어오게 된 케이스라 잘 풀렸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웬만한 다 임대원실이 전국에 많지만 3년짜리 임대예요.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나오면은 이제 그걸로 지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평수는 400평밖에 안 되지만 꾸준하게 돈 나올 구멍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땅도 사고 다른 스마트팜도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온실이 이제 잘 없기 때문에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년 임대 온실을 이제 끝나는 저희 기수들은 이제 올해 5월에 끝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못하겠다. 나는 이제 여기서 농사 더 이상 못 짓겠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이제 남은 분들은 저희 같은 비축농지 20년짜리 이 사업을 이제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스마트팜을 임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지어야 되는데 짓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짓는다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어려움이 많다.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혁신밸리 처음 들어갈 때 현금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운이 너무너무 잘 붙어준 케이스예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 이제 함부로 남들한테 진짜 추천한다, 뭐 잘 될 거다, 괜찮아, 좋아, 편해,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면 수치를 보니까 우선 상주 스마트팜이죠. 네. 상주 스마트팜에 52명이 들어왔어요. 네. 그 중에서 15%에서 20%만 남았어요. 네. 그러면 10명 정도 남았습니다. 52명 중에서. 네. 근데 이 중에서 정수 씨처럼 이렇게 임대농이 된 사람들 네. 몇 명이에요? 기수에서 따지면 한 12명, 13명? 13명은 임대농이 됐다. 네. 근데 그 임대농 중에서도 네. 말한 것처럼 3년짜리 임대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 같이 20년 이상 되는 그런 좀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네. 것은 몇 명이에요? 옆에 죽고 있는 형님하고 저밖에 없어서 저희 기수에는. 그러면 네. 52명 중에 2명 정도만 그래도 좀 탄탄한 기반을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2명 정도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장밋빛비를 너무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제 같이 만나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무슨 방향성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농부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장밋빛 미래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야 이거 진짜 하지,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네. 유튜브 보는 것들이 청년농부 무조건 하세요. 1년에 1억씩 봅니다. 표정 봐봐. 아니면 이거예요. 농사 절대 짓지 마세요. 무조건 망합니다. 사실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질문지는 가져갔지만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 농사라고 이렇다,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이라고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이제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도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형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몰라, 저도 정답은 절대 아니고 저는 운이 좋아서 풀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따라야 돼. 열심히도 하고 운도 따라야 된다. 네, 열심히도 하고 운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두 박자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죠, 사실. 왜냐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네. 왜 농사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추천한다, 이런 점은 있어요? 추천한다. 물론 있죠.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저랑. 영상 찍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 운영을 하면 일주일에 3일도 이렇게 쉴 수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놀고 싶어. 그러면은 월목 일하고
금토에 일하면 돼요. 뭐 화목, 화수 이 화수도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은 이제 한 번씩 형들하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공기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누군가 나한테 지시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지시를 하고 나는 그걸 막 비위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여기서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또 이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면이 있어요. 이면이 있다. 누군가 나한테 오더를 안 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또 강한 압박감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누군가의 오더 없이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내 꿈을 펼칠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사실은 같아요. 농업의 추천이라기보다는 사업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과 좀 유사하네요. 뭐 그렇게 사업가. 뭐 제가 뭐 사업가는 아니고 전 농부예요. 근데 이거 법인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 개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라고 내긴 그러구나. 했지만 뭐 사실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개인 농부죠, 농부. 네. 토마토 파리 정도. 토마토 파리. 토마토 팝니다. 안스토마토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다. 네. 왜냐면 제가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직으로서 이런 거 내가 좀 말하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 토마토 팝니다. 저 토마토 네이버에 팔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부심 있는 게 서울청과 아니지? 그러니까 가락시장. 가락시장에 내 가지고 처음부터 5kg 기준 유럽종, 그러니까 완숙 토마토 5kg도 팔고 2.5kg도 팔거든요. 저는 5kg에서 1등을 계속 해왔고. 가락시장에서 계속 1등 했어요? 네, 계속 1등 2월부터 수확을 했으니 계속 거의 1등, 조금 떨어지면 2등, 3등도 했지만 거의 1등을 하다가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른 공판장으로 옮겼어요. 근데 오히려 옮겼더니 거기서 서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기도 하고. 네, 되게 자부심 있고, 그다음에 유럽종이라 일주일 정도 상온에 둬도 단단하고. 저는 빨간색만 따요. 아시죠? 여러분들 딸기도 여러분들 드시는 거 몇 퍼센트 익은 거 드실 것 같아요? 그쵸. 많아봐야 80% 70%입니다. 그쵸. 왜냐면 배달하는 과정에서 익어요. 후숙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100%인데 사실 땄을 땐 70%야. 맞아요. 하지만 토마토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100%대가 맛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라이코펜이나 뭐 비타민 C, D 이런 게 있잖아요. 기존 이게 보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한번 설명해 줄래요? 제가 카메라 들어드릴게. 공판장에 가는 거 보면 이런 노란색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따게 되면은 이제 뭐 공판장에 갔다가 유통업자를 거쳤다가 이제 소매 시장, 뭐 마트 이런 데 진열되고 소매자가 먹는 데까지 한 5일이 걸려요. 4일, 5일. 그렇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요? 이런 색깔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애들을 따는 것보다 이런 애들을 따는 게 이제 영양학 쪽으로 한 3배,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라이코펜이나 이런 것들이. 맛은 어때요? 저는 사실 영양보다 맛이 더 중요하던데. 맛있죠? 맛있어요, 더. 이거를 딴 것보단 이게 맛있죠. 훨씬 낫죠. 근데 저는 유럽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네를 따서 팔고 싶어서. 그래서 소매로도 많이 팔려는 이유가 빨간색을 따서 제가 보내게 되면 하루 만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더 맛있고 더 영양분도 많은 그런 토마토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이 있어요. 이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저 포함해가지고 아니 왜 인터넷으로 사면 공판장 안 거치는데 가격은 왜 비싸냐?
화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가 있죠. 네. 네, 농장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음. 욕심을 부리는 곳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한 박스를 팔면 택배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면 그 수수료도 빠져요. 그러면은 그걸 뺐을 때 가격이 공판장에서 최고 가격을 받았을 때랑 거의 또이또이해요. 그러면 그 또이한 가격에서 공판장은 여기서 10%가 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장보다는 또 가격을 잘 받으려고 저도 소매를 하는 거니까 한 이 정도 선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저는 공판장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가격 있게,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아, 그러면 마트에서 예를 들면 5kg 토마토가 얼마 정도 하나요? 글쎄요, 요즘에 한 정품 기준으로 한 28,000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인터넷 구입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저는 23,900원. 아, 그러니까 거의 마트랑 5,000원 정도는 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저는 딱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을 계속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많이 사주세요. 링크 있죠, 형? 아, 링크 있어요. 밑에 제가 이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마무리 대화를.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네. 좀 편안하게 네.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도 가지고 오세요. 아, 그럼요. 위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마토 공부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